어머니, 아파트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너희 집안이니? 내 돈으로 아파트 마련해 준 것도 모자라서 수리비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하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8살 한숙희입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길가엔 낙엽이 가득하네요. 이맘때가 되면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곤 합니다. 저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꿈꾸며 아들 내외와 손주와 함께 아늑하게 지내고 싶었죠. 그래서 평생 모아온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새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저 역시 큰 결단을 한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중에라도 손주가 넓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제 모든 희생이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걸까요?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저를 당연히 여기며 경제적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며 손주 학비까지 저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제 마음속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아내 편을 들며 제 이야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서부터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아들과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아들 부부의 기대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그 결단이 저를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수원의 작은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죠. 그러나 세상 일은 참 예측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남은 건 작은 보험금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자꾸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 손으로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곳이 동네에서 작은 잡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에서 생활비와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어요. 가게를 꾸려가며 처음에는 일손이 모자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가게에 필요한 물건도 하나하나 제 손으로 골라서 들여놓았죠.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새 옷 한 벌을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학교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최대한 빈틈이 없도록 돌봤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항상 따뜻한 국을 준비하고 아들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죠. 그 시절 제겐 아들이 그저 꿈이고 미래였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남편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남편과 함께 다져놓은 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모든 꿈을 뒤로 하고 아들 한 사람을 위해 제 삶을 바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행복은 나중에 찾아오겠지. 언젠가 아들이 결혼의 자리를 잡으면 저도 노후를 조금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았죠.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착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가끔 돈이 궁할 때가 있으면 학원비를 밀려가며 고민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은 엄마, 전 괜찮아요. 꼭 학원 안 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죠.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가게를 여는 것도 밤 10시에 닫고 오는 것도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웃어주는데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첫 월급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게 작은 꽃 한 송이와 함께 엄마, 이제 저도 돈 벌 테니까 엄마는 조금 쉬셔도 돼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들이 취직을 하고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 날 저는 너무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참 씩씩하고 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마음이 놓이더군요. 제가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걸 생각하면 이제라도 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모여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집안이 더 활기차고 기쁘더군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가득한 집에서 다 같이 저녁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퇴근 후 들어올 때면 손주와 함께 현관으로 뛰어가서 반겨주고 며느리와도 저녁 준비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손주가 자라면서 공간이 좁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와 아이가 다 같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방이 좀 더 있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크니까 공간도 좀 넓어졌으면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찡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쓸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손주가 좀 더 넉넉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평생 모아온 돈을 꺼내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원하는 동네에 좋은 단지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죠. 그동안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행복해할 걸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주고 나니 마음이 텅 빈 듯도 했지만 며느리가 눈물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할 때의 그 표정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이제 이 가족이 이 넓은 집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모든 서류까지 마무리했을 때 느꼈던 뿌듯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부터는
조금씩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니 처음엔 제 결단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손주와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기대가 컸죠. 아들도 편안해 보였고 며느리도 손주를 위해 잘해주려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끔씩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게 생활비를 부탁했어요. 살림살이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며느리의 표정이 참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살림살이 물가도 올라서 그런지 생활비가 자꾸 부족하네요. 한동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도 어려우니 젊은 부부가 힘들 수밖에 없겠거니 싶었죠. 저 역시 살림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제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비를 몇 번 보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의 학습비 문제였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며 방과 후 활동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 정말 버겁네요. 한동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요. 이번에도 며느리의 부탁을 받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에게 의지하려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한동안은 부담을 덜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너무나도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를 위해 수고했다거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그저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주실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또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에 작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이번에 보일러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수리비가 꽤 나오겠어요. 순간 마음속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인데 그 수리비까지도 저에게 부탁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웃으며 묻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스러웠지만 그때까지는 가족이기에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일러 수리비까지 내주고 나니 이제 며느리의 부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생활비며 자잘한 집안 물품 구입비까지 조금씩 제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덮어두곤 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일수록 제 속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그들이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손주의 사교육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위해 학원을 알아보던 중 상당히 비싼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리한 교육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염려됐거든요. 어린애한테 너무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는 건 아닐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제가 조심스레 얘기하자 며느리는 곧바로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크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옛날 사고방식이라 그런지 그걸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구식이라며 단박에 무시해버리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갈등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해온 가족의 의미가 전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고민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서운한 건 사실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늘 가족 문제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해결해 가길 바랐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기대와 역할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들은 모든 일이 제 책임이라도 되는 듯 마치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게 굴었습니다. 아들, 요즘 살림이 빠듯하고 엄마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계속 돕는 건 솔직히 부담이 돼. 좀 덜 도와줘도 너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한 뒤 제 걱정 어린 목소리의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은근히 기대했어요. 설마 어머니의 이런 고민을 그냥 넘기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별 반응도 하지 않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제 말을 아예 흘려듣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고 바쁜데 뭐 어쩌겠어. 엄마가 좀 더 이해해 주셔야죠. 어이가 없어 제가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상은 어렵다는데 너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제 말을 막아버렸어요. 엄마는 좀 예민하셔. 저희가 생활비 좀 더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라는 애정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들이 언젠가는 저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엄마, 요즘 힘드시죠?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무관심은 더 심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저를 피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잠시라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분명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일은 잘 다니니? 라고 물으면 아들은 밤만 뜨면서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며느리와 제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 가고 있었고 아들이 중재해 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더 편할 정도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나마 제 속마음을 나눌 상대라고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제게 등을 돌린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후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작은 생활비 문제부터 손주의 교육 방식, 심지어 집안 살림살이 하나하나까지 갈등의 씨앗이 되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언제나 엄마, 아내도 힘들고 바쁜데 좀 이해해줘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과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자식도 며느리도 제게 등을 돌리는구나 하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가족 행사가 있어 친척들과 모이게 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저는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옷도 차려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임 자리에서조차 아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고 형식적이더군요. 손주와 함께 온 친척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저와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끝날 무렵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챙기며 떠나려는 모습에 참담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아들은 마치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고 저는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에게 얹혀 사는 사람인 양 아무런 존재감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서 쓸쓸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쳐왔는데 결국 내 삶이 이렇게 외로운 쪽으로 흘러가다니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던 노후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갑자기 귀가 시간을 훌쩍 넘겨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 때문인지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던 찰나 아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피곤해서 대화할 마음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 방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TV 소리가 씁쓸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가 더는 이들에게 모든 걸 바쳐야 할 이유가 있나? 이제는 아들마저 저를 가족으로서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저 아내와 손주만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평생 쌓아온 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아온 은퇴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건만 결국 제게 남은 건 무시당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저는 결심했죠. 내가 평생 바쳐온 노력과 헌신이 단지 아들 부부에게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이젠 나를 위한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며느리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본격적으로 학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학원에 다닌다는 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이 워낙 일찍부터 학원을 시작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하는 스케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다른 학원에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어린 손주가 새벽같이 일어나 종일 공부만 하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라기, 아무리 아이 교육이 중요해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아직 어리고 뭐든지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 말을 듣더니 시큰둥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커요. 좋은 대학 가려면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가 그걸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어미로서의 충고가 그저 구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손주의 건강이 걱정돼서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리지 않니? 무리한 스케줄이 아이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절대 우리 애 잘 클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서글픈 느낌이 들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막대한 사교육비를 당연히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제 의견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제 걱정은 무시당했고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며느리와의 사소한 대화도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뭘 말해도 며느리는 항상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 어머니가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며 핀잔을 주듯 대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목소리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때부터 학원비와 방과 후 활동비를 제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날마다 더해갔죠. 이미 생활비며 수리비며 이 집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까지 제게 전가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손주를 위해서라지만 제 은퇴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참자 가족이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자며 제 자신을 다독였죠. 그런데 사교육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됐다며 며느리가 추가로 비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 해외 캠프를 다녀오게 하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캠프 비용까지 부탁해 오더군요.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거 필수예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좋은 대학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잘 되는 건 물론 바라지만 제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생활비며 학원비며 제가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며느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하며 제 은퇴 자금을 마치 자신의 통장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의 사교육 문제로 한창 실랑이를 벌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대뜸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그 아파트도 어머니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위해서 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걸 보는데 정말로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아파트였는데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이고 거기다 손주를 핑계로 사교육비까지 요구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그저 필요한 돈을 대주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저는 그간 제게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큰일이 아닌 양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도와주시는 거 줄이셔도 돼요. 저희도 다 이해할 테니까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관심이 없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보일 때마다 손주를 들먹이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것이라며 제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제가 손주를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제 의견도 무시해버리니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손주가 다니는 학원에 특별 관리반을 등록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한 달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특별 관리반 등록에 또 수십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계속되는 부탁을 한참 들은 후 저는 결국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라기, 더는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너희도 자립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기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손주를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만 힘들어지면 결국 손주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텐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돈줄로 전락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방패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다가오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갈등을 잊고 며느리와 손주를 예쁘게 단장시키고 싶어 한복도 곱게 준비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앞에서 손주를 자랑하고 아들 내외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도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면서 집안은 온통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가 어우러지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손주를 보며 다들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그런 친척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소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자리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애써 외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점점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참 얘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한 친척분이 며느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봤지만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핸드폰만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럽던지요. 친척분은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며느리와의 대화를 급히 마무리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서글펐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태도에 괜히 무안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 친척 어르신께서 며느리에게 손주의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우리 손주는 요즘 잘 지내지? 학교는 재미있어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어르신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며느리의 대답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이 상황에 적잖이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보며 다른 대화 주제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초대한 자리에서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예의 없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들 며느리가 피곤하니 조금 쉬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명절이라 다들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을 내어 모인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모든 친척들에게 예의를 다하는데 며느리는 그러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며느리가 아예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려는 듯 괜히 대화 주제를 바꾸고 어색하게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저로서는 참 난처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쌓인 갈등이 순간 폭발할 것만 같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려 했죠.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기, 오늘 친척들 앞에서 조금 더 밝게 대해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오랜만에 만났으니 너도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전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괜히 어색하게 웃고 떠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고 저는 방에 홀로 남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나도 서글프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수리 문제를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문고리가 헐거워졌다고 수리비를 요청했을 때 그 정도는 흔쾌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불편한 걸 모른 척하는 게 마음에 걸렸고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는 게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전체 방수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화장실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자꾸 생기는데 이참에 방수 공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라면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해결해 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까지 저한테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모습에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한 번 더 도와주자 는 마음으로 방수 공사 비용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파트에 무슨 작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때마다 제가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거실 벽지와 바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고 부탁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거실 벽지가 좀 낡아 보여서 집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 하는데요.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을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아예 저를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죠. 벽지와 바닥까지 새로 하자며 비용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라기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술이나 인테리어 비용까지 내가 다 도와줘야 하는 건 맞지 않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무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손주도 여기서 오래 자랄 텐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부모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당당하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마련해준 집인데 거기다 인테리어까지 제게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억울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아파트를 얻고 나서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이사 비용에 생활비에 이제는 수리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든 걸 요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참다 못해 아들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온 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엄마가 그동안 너희 집도 마련해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돕는 게 맞나 싶어. 이제는 너희가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니? 아들은 잠시 제 말을 듣더니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건 알죠. 그런데 요즘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서 엄마가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 순간 아들이 정말로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가족이 아닌 그냥 지원을 해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아들의 옆에 서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미안한데요. 그래도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를 마련해준 제 고마움을 조금도 모르는 듯 마치 제가 그들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라는 듯한 그 태도에 깊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제 도움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어머니, 이 부분도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라며 수리비를 요구했고 심지어 가전제품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군요.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냉장고가 오래돼서 새로 사고 싶은데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 없겠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모든 비용을 떠넘길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며느리와 아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한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하던 대로 생활비와 손주 교육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수리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해 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해오던 중이었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에게 어머니 덕에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라도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알았죠. 그동안 희생하고 힘겹게 버텨온 제 삶을 아들이 모를 리 없으니 설마 무시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알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그간 쌓인 서운함을 털어놨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희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손주를 위해 계속해서 돕고 있는데 사실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너희가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저는 진심을 담아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무심하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남 신경 쓰면서 살면 너무 피곤해요. 엄마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고 아들 부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수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단지 제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걸 보니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쏟아부었던 정성과 희생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그런 제 속마음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예민하다니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을 아파트에 다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생활비며 교육비며 모든 걸 엄마한테 기대는 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야. 저는 나지막이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히 아들에게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 말을 귀찮다는 듯이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들 너희 잘 되라고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 해준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서운해. 그러자 아들은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더군요. 엄마, 솔직히 그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자식들 돕고 손주 위에 투자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엄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들에게 부모란 존재가 그저 모든 걸 감내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존재일 뿐인가? 부모가 평생 쌓아온 재산도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저희도 편히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게 엄마도 편해지는 길 아닌가요? 이쯤 되니 아들이 나를 진정 부모로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격한 감정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아온 제 삶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두 손을 모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께 조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어머니께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손주도 있으니까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표정은 간절한 듯 보였지만 말투에는 묘하게 당당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손주를 빌미로 저에게 끝없이 부담을 주겠다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손주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히 있죠. 그러나 손주를 핑계로 저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 뻔뻔한 태도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기 손주를 위해서라는 말로 이렇게 계속 비용을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거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다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요즘은 다들 손주 위에 학원비며 캠프비며 다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부모란 그저 돈줄에 불과한 걸까?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한다. 는 말을 태연히 하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이러는 것도 참 죄송한데요. 앞으로 손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꾸준히 도와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실게요. 순간 며느리의 그 마지막 말이 한 대 맞은 듯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모셔준다니요. 저는 아직 멀쩡히 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오히려 제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는데 마치 제게 은혜라도 베풀 듯이 앞으로 잘 모시겠다. 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아파트마저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제가 그 돈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모아온 돈과 은퇴 자금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그들은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표정마저 지으며 모시겠다. 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리니 더 이상은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희생한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식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 전락해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마치 그들의 권리인 양 제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고 저를 부모로서의 존중 없이 그저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들에게 속절없이 당하지 않겠다고요. 며느리와 아들의 끝없는 요구가 쌓이고 그들이 저를 부모가 아닌 그저 돈줄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 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말들,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 끝없이 이어지는 금전적 요구와 생활비, 수리비, 심지어 사교육비까지 모두 저에게 떠넘기며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저를 다루던 태도가 가슴을 후벼 파듯 떠오르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손주를 핑계에 삼아 계속해서 부담을 요구하던 그 뻔뻔한 얼굴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참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며 살아온 제 삶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를 부모가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당연히 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저는 평생 자식들 앞에 무릎 꿇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만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겠다고, 아니,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건만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형식적이고 차가워졌죠. 그들에게 아파트란 그저 또 하나의 물질적인 지원이자 당연한 혜택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여러 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친 후 제 손끝에서 그동안 쌓여온 모든 억울함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제 정말 다 끝났다. 평생 바쳐온 돈과 희생이 무시당하고 당연히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치 묶였던 족쇄가 풀려 나오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약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오늘만큼은 제 결심을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나 이제 너희 집을 팔았으니 너희들도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보거라.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것 같아 엄마가 다시 말해줄게. 이제 그 아파트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생활비든 교육비든 너희 아파트 문제든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몫이야.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참아왔는지 이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싶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들, 너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주고 얼마나 참아왔는지 정말 모르는 모양이구나. 너와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고 아낌없이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존중하기는커녕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많은 걸 요구했지. 아들은 제 말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불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손주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드린 건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핑계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이니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제 은퇴 자금마저 그들의 생활비와 사교육비에 다 쏟아부으라는 게 그들의 본심이었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저는 그들의 요구에 끝없이 응답하는 사람으로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살아가 봐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부모로서의 무게로만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와 따지듯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도와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지원을 갑자기 끊어버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손주 핑계대며 생활비며 수리비며 요구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난 이제 너희의 삶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봐.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제 손에 되찾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제 돈과 정성,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저는 제 결단이 올바른 선택임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희생해야 하는 부모로만 여기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제 인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허전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며 그간 쌓였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있던 부담과 무거움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 가끔은 근처 카페에 들러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맞으며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자식과 손주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지금은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며 새로운 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시간이 헛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도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나뭇잎이 새로 돋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제 마음속에도 다시금 따뜻함과 새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제게 주어진 소소한 행복을 감사히 여길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은 제 자신을 돌보고 저를 위해 웃고 저를 위해 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저는 평생을 쏟아부었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헌신이 제 삶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이제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을 혼자만 품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평생을 바쳐서도 결국 아쉬움과 서운함만 남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여러분의 삶을 되찾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니까요. 무언가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결심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첫걸음을 떼고 나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소소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